독한 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네가 아들한테 뭘 했길래 어미 팔순에도 안 오냐. 120명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한약 다리고 10년간 기저귀 갈아들이며 간병했어요. 친정 땅 팔아 2억 대주고 적금 1억 8천은 남편이 몰래 빼갔습니다. 그런데 독한 년이래요. 악마 같은 년이래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35년간 모아둔 영수증 457장이 제 무기가 될 줄은요. 제 35년 세월을 반드시 돌려받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살 이정숙입니다. 결혼 전에 특별한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어릴 때부터 영수증 1장, 메모지 1 조각도 함부로 못 버리는 성격이었죠.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쓸데없는 것만 모은다고 핀잔을 주셨는데 그땐 몰랐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종이 쪼가리들이 제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은요. 여러분, 저는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 팔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80세 시어머니 체형에 맞춰 명주 한복을 3번이나 수선 맡겼어요. 한복집을 3번이나 오가며 허리춤 들어가는 부분, 고름 길이까지 일일이 확인했죠. 35년간 찍어둔 가족사진 중에서 200장을 골라 15분짜리 축하 영상도 직접 편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까지 사진 자르고 음악 넣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객 120명 식사 메뉴는 알레르기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했죠.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해산물 괜찮으세요? 소고기 드실 수 있으세요? 여쭤봤습니다. 호텔 대관료 800만 원, 식사비가 1인당 12만 5천 원씩 120명이니까 1,500만 원, 한복 맞춤 400만 원, 영상 제작비 150만 원, 꽃장식이랑 현수막까지 합치니 총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친정어머니께 1,500만 원을 빌렸고 제 보험을 해약해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10년 넘게 부은 보험이었어요. 해약하는 날 보험 설계사가 사모님, 지금 해약하시면 손해가 크신데요 라고 말렸지만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인데 어떻게 해요? 남편 태수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적당히 해 이 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잔치 당일 새벽 4시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 조심스럽게 문 열리는 소리. 거실로 나가보니 태수가 출근용 양복이 아닌 캐주얼 점퍼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점퍼 색깔까지 기억나요. 남색이었습니다. 당신 이 새벽에 어디 가요? 양복은 안 입고 웬 점퍼예요? 제가 묻자 태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유 거참. 회사 워크숍 준비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해. 잔치 시작 전인 11시까지는 늦지 않게 갈 테니까 당신은 잔치 준비나 잘해. 괜히 사람 붙잡고 꼬치꼬치 묻지 말고. 저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설마 어머니 팔순날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전 8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호텔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주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3번이나 수선 맡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연회장 입구에 사랑하는 어머니 팔순을 축하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 글씨체도 제가 직접 골랐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둥근 붓글씨체로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귀빈석에 모시고 저는 하객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9시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 동네 어르신들, 친척 어른들까지 120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죠.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가 잘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그런데 11시가 넘어도 태수가 안 왔어요. 11시 반, 12시, 12시 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주인공인 아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손님들은 다 왔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태수 이 양반, 제 엄마 팔순인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이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태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세 번째 신호에 태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난리 났다고요. 제 물음에 남편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나 오늘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혔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머니 팔순날 120명 하객 앞에서 못 간다고요?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침엔 11시까지 온다며. 어머니 팔순인데 출장이 문제예요? 당장 와요, 당장. 시끄러워. 상황이 바뀌었으면 못 가는 거지. 내가 놀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끊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뚜. 그 끊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맴듭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만 바라봤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휴대폰이 미끄러웠어요. 정수가, 서태수 저놈은 대체 어디 갔냐고 묻잖니. 시어머니가 귀빈석에서 소리쳤습니다. 120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죠. 어머니, 저기 태수 씨가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대요. 오늘 도저히 못 올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80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제 손목을 확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뭐라? 못 와? 제 어미 팔순에 자식이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아침에 뭐라고 했길래 애가 안 와?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손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보면 어때? 이 망하려나?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독한 소리를 했길래 효자 아들이 어미 잔치에 발을 안 들여.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어요. 이 독한 년, 우리 아들 인생 망친 년, 내가 기가 새서 우리 아들을 밖으로만 돌게 하더니 결국 이 사단을 내. 내가 사람이냐 악마냐.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0명 하객이 다 듣고 있었어요.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제가 뭘 잘못한 거죠?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한약 다리고 남편 양복 다리고 아이들 밥 챙기고 시어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로는 10년간 매일 병원을 오갔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제가 그 돈을 다 관리했어요. 그런데 독한 년이라고요? 악마 같은 년이라고요?
저는 35년간 꾹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독한 년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악마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악기가 아니고 뭐냐. 어머니 아들이 3년 전부터 젊은 여자한테 강남 오피스텔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 갖다 바치는 거 정말 모르고 이러시는 거예요? 연회장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수저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지금 잔치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태희, 그러니까 제 시누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는데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풀빌라 수영장 앞. 물빛이 파랗게 빛나는 배경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태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35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이었죠.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웃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문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태수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이제 그만 집에서 나오시기로 했다면서요? 우리 두 사람 앞날 축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잔치 잘하시고요.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멀게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먼저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호텔 직원을 불러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120명 하객 앞에서 이 자리를 수습해야 했어요. 잔치는 엉망이 됐지만 저는 어떻게든 식사만은 마무리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태희가 택시로 먼저 모시고 갔어요. 저는 마지막 하객이 떠날 때까지 연회장 입구를 지켰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요.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웃어야 했죠.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는 게 아니라 찡그리는 것처럼 됐을 거예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에 흰색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의 빳빳한 종이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건이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태수? 제 남편이었습니다. 합의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아파트 시가 11억 원은 본인 소유로 하고 이정숙에게는 위자료 3천만 원만 지급한다. 여러분, 35년이에요. 35년간 친정, 땅 팔아 2억 원 남편 사업 미천 대주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아이들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그 값이 3천만 원이랍니다. 태수는 어머니 팔순에 못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서류가 도착할 시간을 계산해서 일부러 안 온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쥔 채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 전 21살에 중매로 만난 그 남자. 평생 잘해줄게라던 그 말. 다 거짓이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서랍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35년간 버리지 못하고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간병비 영수증, 남편 사업체 지출 명세, 친정 땅 매각 서류, 그리고 몇 년 전 우연히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구형 휴대폰까지. 새벽 3시 저는 그 휴대폰에서 음성 메시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태수가 술에 취해 남긴 거였어요. 야, 이정숙. 솔직히 내 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했겠냐? 내가 친정 땅 판 돈 2억 갖다 바쳐서 내 사업 시작한 거, 그거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됐냐?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35년간 내가 집에서 노는데 번 게 뭐가 있어라고 소리치던 그 사람의 거짓말이 이 녹음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팔순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35년간 생활비에서 조금씩 정말 티끌 모으듯 모은 돈이었습니다. 장 볼 때 1,000원, 2,000원씩 아끼고 남편 양복 세탁비 아낀다고 집에서 직접 다리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죠.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제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손님, 현재 잔액이 47만 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47만 원? 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다시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똑같았어요. 47만 원.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뽑아줬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6개월 전 인터넷 뱅킹으로 1억 7,953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인터넷 뱅킹 할 줄도 몰라요. 이거 누가 이체한 건지 알 수 있나요? 손님명의 계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체된 거라 저희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이체하셨네요. 공인인증서. 그 순간 머릿속에 태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태수가 집안일 도와줄게, 공과금 자동이체 설정해줄게라면서 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봤었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알려줬습니다. 남편인데 뭘 어쩌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35년간 1,000원, 2,000원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장 보러 가면 시금치 한 단 2,000원이 아까워서 시든 거 골라 사고, 고기는 반찬 가게에서 제일 싼 장조림용으로 사고, 그렇게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남편이 몰래 빼갔어요. 이체된 계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누구 계좌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짐작이 갔죠. 제주도 리조트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 강남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던 그 여자한테 갔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힐끗 쳐다보시더라고요. 창피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시누이 태희가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옳게 나야. 들어가도 되지? 저는 묵묵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희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제 집인데 주인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옳게, 나 오빠한테 다 들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이혼하고 싶다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부부 사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태희가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사이네.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하잖아.
태희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묻자 태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해서 올케가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35년 살았으면 됐지. 오빠가 월 100만 원은 보내준다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 들으셨어요? 35년을 살았으면 됐다고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제가 이 집안에서 뭘 했는지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태희 씨, 태수 씨가 제 적금에서 1억 8천을 빼간 거 알아요? 태희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게 오빠가 급하게 쓸 때가 있었겠지. 부부 사이에 돈이 어디 있어. 급하게 쓸 때요? 그 여자한테 오피스텔 해주는 게 급한 일이에요? 태희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올케,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남자가 바람 좀 피우면 어때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팔순잔치에서 그런 망신을 주고도 모자라서 또 어쩌겠다는 거야? 망신을 줬다고요? 제가요? 120명 하객 앞에서 독한 년 소리를 들은 건 저인데 제가 망신을 줬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35년간 참아왔으니까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태희 씨, 일단 돌아가세요. 저 피곤해요. 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올케, 내 말 잘 들어. 오빠 화나게 하지 마. 올케가 불리해. 문이 닫히고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리하다고요. 35년을 바친 사람이 불리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정수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팔순잔치에서 내가 한 짓, 내 평생 아니죠. 어머니, 저는 닥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네가 살림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태수가 밖에서 눈이 돌아갔겠어? 며느리가 못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야. 다 내 탓이야, 내 탓.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10년간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119부른 사람이 접니다. 재활병원 옮길 때도 집으로 모셔왔을 때도 방문 간병인 구할 때도 다 제가 했어요. 간병인 하루 비용이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재활치료비, 약값, 기저귀값까지 합치면 5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10년이면 5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제 탓이라고요? 어머니, 저 10년간 어머니 간병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간병?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 가지고 무슨 큰일 한 것처럼 말하냐? 건방지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래요. 10년이 5억 4천만 원이 당연한 거래요. 그 주 토요일 태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더니 태수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양복이었습니다. 새로 산 거겠죠. 태수 씨, 왜? 태수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 적금에서 돈 빼간 거 나한테 말 안 하고 왜 그랬어요? 태수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돈? 그 돈이 내 돈이야?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요. 야, 이정숙.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번 돈이 어디 있어? 35년간 내 월급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 돈도 결국 내 돈이야. 제가 친정 땅 팔아서
당신 사업 시작했잖아요. 2억이요. 그건 옛날 일이지. 지금 내가 회사에서 연봉 1억 4천 받는 게 내 덕이야? 내 실력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 전 제 친정 땅 2억 원이 없었으면 당신 사업이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옛날 일이라고 치워버려요? 태수 씨, 그러면 그 돈 어디에 썼어요? 내가 어디에 쓰든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여자한테 줬죠?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이 3억 2천이라면서요? 태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오피스텔 해줬냐고요. 태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정숙, 내가 뭔데? 네 돈이 뭐가 있어?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감사하라고요. 35년간 이 집안에 바친 사람한테 감사하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태수가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챙기더라고요. 어디 가요? 며칠 출장이야. 출장이 아니겠죠. 그 여자한테 가는 거겠죠. 저는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요. 태수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어요. 합의서에 사인해. 서로 편하게 끝내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몰래 돈 빼간 경우, 전업주부 재산분할.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찾아갔어요.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34번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겨우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상담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적금 무단 인출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 이상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35년간 시어머니 간병하고 아이들 키운 건 기여가 아닌가요? 물론 기여입니다. 하지만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간병비를 누가 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남편 사업에 자금을 댔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낡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영수증들.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서랍장에서 상자를 꺼내 거실 바닥에 쏟았습니다. 영수증, 명세서, 계약서. 종이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저는 밤새 그것들을 분류했습니다. 간병비 영수증은 날짜별로, 친정 땅 매각 서류는 따로, 남편 사업 초기 이체 내역은 또 따로. 새벽이 되어서야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습니다. 우리 집은 1204호예요. 35년간 살아온 집입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234.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3월 12일, 그래서 1234. 비빅.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눌렀어요. 1, 2, 3, 4. 천천히, 정확하게. 비빅. 또 빨간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눌렀어요. 비빅. 빨간불. 문이 안 열렸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제 집 문이요. 저는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뛰었어요.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소장님, 저 1204호 이정숙인데요. 현관 비밀번호가 안 먹어요. 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아, 사모님. 그게 뭐예요? 오늘 오후에 집주인 되시는 서태수 씨께서 직접 오셔서 잠금 장치를 교체하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태수가 잠금 장치를 제가 없는 사이에? 소장님,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소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등기상 소유자분께서 요청하신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년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제 짐도 다 안에 있고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경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저 지금 제 집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남편이 잠금 장치를 바꿔버렸어요.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시군요. 그건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아니, 제 집인데요. 제 짐도 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등기상 소유자가 남편분이시면 저희가 강제로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5년간 살아온 집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한약 다리던 부엌, 아이들 숙제 봐주던 거실, 남편 양복 다리던 안방. 그 모든 게 저 문 안에 있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 은지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봤는데 응, 괜찮아라고 거짓말했거든요. 지금 전화하면 다 들킬 것 같았어요. 56살 먹은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걸 어떻게 말해요? 저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발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단지 앞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집었어요. 1200원짜리 신라면.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 11시, 12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노숙자인 줄 알았겠죠. 아니, 실제로 노숙자가 맞는 거잖아요. 56세의 집에서 쫓겨난 노숙자.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엄마, 이 시간에 왜 앉아? 통화 가능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응, 근데 지금 좀 바빠. 내일 전화할게.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내일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또 했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멀쩡한데 멀쩡하다고. 35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거짓말이 습관이 됐나 봅니다. 새벽 5시가 되니 하늘이 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은지한테 다 말해야 한다고. 아침 8시 저는 은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지금 만날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어디로 갈까? 은지가 남편 성민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어요. 차가 도착하고 은지가 내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밤새 어디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차에 타. 우리 집 가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은지네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은지가 계속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은지야. 응, 엄마.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은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저는 팔순잔치 날부터 어젯밤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태수가 잔치에 안 온 것, 그 여자한테서 온 문자, 이혼 서류, 적금 1억 8천만 원 빼간 것, 어젯밤 집 비밀번호가 바뀐 것까지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은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나도 가족인데. 내가 아빠랑 사이 나빠질까봐 말을 못했어. 은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나한테 다 말해. 알았지?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 김미경이에요. 남편 기로 아시죠? 태수 형 회사 후배요. 기로. 그 이름을 듣자 기억이 났습니다. 10년쯤 전에 우리 집에 자주 왔던 사람이에요. 태수 후배라고 명절 때마다 와서 인사하고 갔죠. 아, 미경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사정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나실 수 있으세요? 저희 남편이 무서워서 직접 연락은 못 드리고 제가 대신 드려요. 무서워서?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만나서 드릴게요. 전화로는 좀 그래요. 수요일 오후 저는 종로의 한 카페에서 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경이 서류 봉투를 밀어줬어요. 형수님, 우리 남편이 비겁했어요. 이걸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숫자와 표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읽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공금 유용 4억 7천만 원, 한소영 명의 상가 매입. 저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예요? 태수 형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3년 전부터요. 우리 남편이 감사팀에 있을 때 발견했는데 태수 형이 협박했어요. 입 열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3년간 묻어뒀어요. 4억 7천만 원. 회사 공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적금 1억 8천만 원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고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한소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상가를 샀어요. 매입가가 6억 5천만 원인데 대출 끼고 산 거예요. 한소영. 그 이름이 제주도 사진 밑에 있던 문자를 보낸 여자겠죠.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그 여자가 태수 형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네. 제 친구 남편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오빠 오빠 하면서 돈 뜯어내고 결혼하자고 꼬시고 제가 아는 것만 2명이에요. 태수 형 포함하면 3명인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사기까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기인지 알면서도 빠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미경 씨, 이 서류 저한테 주셔도 돼요?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형수님 싸우세요.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남동생이었어요. 누나,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어머니가 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대. 누나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충격 받으셔서. 시어머니가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택시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기사님한테 주고 뛰어내렸어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 접수대로 달려갔어요. 김말순 환자요. 제 친정어머니예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3층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중환자실 앞에 동생이 서 있었어요. 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때? 누나 급성 뇌경색이래. 지금 검사 중이야.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78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의사가 클립보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고령이시고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입원 치료가 최소 2개월은 필요합니다. 2개월이요? 네. 간병비 포함해서 월 치료비가 2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태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280만 원. 한 달에 280만 원. 제 통장에는 47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누나, 돈은 내가 일단 낼게. 누나 사정이 어려운 거 알아. 동생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한테 손 벌리게 됐습니다. 56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고. 저는 35년간 이 집안에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78세 노인이 충격을 받아서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가웠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한테 모함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친정어머니까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모르는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계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어머니 간병 중이에요. 커피 드세요.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았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많이 봐서요. 저는 그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인상이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는데 웃을 때 생긴 주름 같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35년 살았는데. 35년이요? 네.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제 적금 1억 8천도 몰래 빼가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려서 저는 지금 갈 곳도 없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바람 피웠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말 듣고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고요. 어머 세상에. 35년간 시어머니 간병하고 아이들 키우고 친정 땅 팔아서 남편 사업 미천도 대줬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예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종이컵을 쥔 손이 떨렸어요. 커피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정숙 씨라고 하셨죠? 네. 저는 박현주예요. 55살이고요. 현주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어요. 지금은 여성 권익 관련 무료 상담 봉사를 하고 있고요. 판사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판사님이셨어요? 현주 씨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현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 씨, 제가 가정법원에서 20년간 이혼 사건을 봤어요. 정숙 씨 같은 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숙 씨,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간병비 낸 영수증이라든지 남편이 뭐라고 말한 녹음이라든지. 영수증은 있어요. 35년간 다 모아뒀어요. 녹음도 하나 있고요. 남편이 술 취해서 네 돈 없었으면 내가 뭘 했겠냐라고 한 거요. 현주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 그거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싸워요. 영수증이랑 녹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정리만 잘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가 가진 종이 쪼가리들이 진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현주 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이랑 재산분할 전문이에요.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현주 씨 소개로 강준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2살 젊은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는데 깔끔했습니다. 정숙 씨, 자료 가져오셨죠? 저는 낡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영수증들, 서류들이 담긴 상자요. 미경 씨한테 받은 횡령 서류도 함께요. 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 씨, 이 정도 자료면 재산분할 청구는 물론이고 상대방 과실 입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수임료는 정숙 씨 상황을 고려해서 착수금 없이 후불 성공 보수로 하겠습니다. 이기면 받고 지면 안 받겠습니다. 저는 현주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 씨, 준혁이가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제일 실력 있어요. 믿어도 돼요. 저는 다시 준혁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날부터 증거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딸 은지가 매일 저녁 와서 도와줬어요. 은지는 컴퓨터를 잘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친정 땅 매각 서류였어요. 1991년에 작성된 등기 서류요. 누렇게 바른 종이였습니다. 제 친정 땅을 팔아서 2억 원을 만들었고 그 돈을 태수 사업체 계좌로 보냈어요. 이체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35년 전 서류야? 응. 네 아빠 사업 시작할 때 미천된 거야. 은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2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8억은 넘겠다. 두 번째는 간병비 영수증이었습니다. 457장. 10년간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쓴 돈이에요. 방문 간병인 비용, 재활 치료비, 약값, 기저귀감. 은지가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엄마, 월 평균 450만 원이야. 10년이면 5억 4천만 원이고. 다 엄마가 관리한 거야. 이거 다 증거되는 거야? 변호사님이 된다고 했어. 세 번째는 태수가 술 취해서 남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구형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야, 솔직히 네 돈이 없었으면 내가 뭘 했겠냐? 친정 땅 판 돈으로 사업 시작한 거잖아. 은지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말 했어? 응. 술 취하면 본심이 나오잖아. 네 번째는 시어머니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2년 전에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에 저장된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여자 만나는 거 알지만 손주만 보면 돼. 내가 잘했으면 그랬겠냐.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 아빠 바람 피우는 거?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 근데 왜 엄마한테? 며느리가 못났으니까 남편이 바람 피운 거라고 하더라. 은지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이겨야 해. 반드시 이겨야 해. 준혁 변호사가 증거들을 검토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정숙 씨,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기여도 70% 이상 주장합니다. 둘째, 적금 무단 인출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합니다. 셋째,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 별도 고발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 35년 동안 영수증을 모은 건 당신이 꼼꼼해서만이 아니에요. 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버릴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뒀던 거예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나도 끝까지 함께 할게.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그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천장만 바라봤죠. 오늘이 첫 싸움이었습니다. 은지가 아침 일찍 데리러 왔어요. 제가 고른 남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석 달 동안 5kg가 빠졌거든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35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법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반이었어요. 준혁 변호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제 35년이 담겨 있었죠. 영수증 457장, 등기 서류, 녹음 파일, 이체 내역서. 정숙 씨,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정숙 씨는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조정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복도에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태수였어요. 5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가 반짝거렸습니다. 비싼 거겠죠. 옆에 변호사 한 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태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아직도 이러고 있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합의하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주먹을 쥐니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10시 정각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탁자가 있었고 한쪽에 조정위원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준혁 변호사와 함께 왼쪽에, 태수는 변호사와 함께 오른쪽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사건입니다. 쌍방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인 측 먼저 말씀하시죠. 태수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피신청인 이정숙은 35년간 전업주부로서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부부 재산은 신청인 서태수의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은 30%가 적정합니다. 30%? 제 35년이 30%래요. 친정 땅 팔아서 2억 대주고 시어머니 10년 간병하고 아이들 키우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안 살림한 게 30%래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 쪽을 봤습니다. 피신청인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먼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1991년 작성된 등기 서류입니다. 이정숙 씨의 친정 땅을 매각하여 2억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은 서태수 씨 사업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체 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준혁 변호사가 이체 내역서를 꺼냈어요. 태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서태수 씨의 사업 기반 자체가 배우자의 친정 재산 2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억 원 이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몸을 뒤틀었어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혁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다음은 간병비 영수증입니다. 총 457장입니다. 조정위원 눈이 커졌습니다. 457장이라는 숫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이정숙 씨는 10년간 심호 간병을 전담했습니다. 방문 간병인 비용이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활치료비, 약가, 기저귀값까지 합치면 월 평균 450만 원이 넘습니다. 10년이면 5억 4천만 원입니다. 준혁 변호사가 엑셀 정리표를 꺼냈어요. 은지가 밤새 정리한 거였습니다.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영수증 원본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영수증 뭉치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10년간 병원을 오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아침 죽 끓이고 병원 예약 잡고 택시 타고 재활치료 받으러 가고 그 세월이 저 종이 뭉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 쪽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면 당연한 거라고. 준혁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리와 법적 기여도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가사노동과 간병을 전담한 덕분에 서태수 씨는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입니다. 준혁 변호사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다음은 음성 메시지입니다. 서태수 씨 본인의 목소리입니다. 조정실의 태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솔직히 네 돈이 없었으면 내가 뭘 했겠냐? 친정 땅 판 돈으로 사업 시작한 거잖아.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술 취해서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겠죠. 조정위원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태수 씨 본인이 배우자의 재산 기여를 인정한 발언입니다. 이 녹음은 법적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준혁 변호사가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금 무단 인출 건입니다. 서태수 씨는 6개월 전 배우자 몰래 인터넷 뱅킹으로 이정숙 씨 명의 적금 1억 8천만 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이체했습니다. 이체 내역서가 제출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태수 쪽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이체 내역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조정위원이 양측 주장을 듣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휴정 후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은지가 물을 사다 줬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 아빠 얼굴 봤어? 완전 당황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1시간 후 다시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남편 측의 재산 은닉 정황과 배우자 기여도를 고려할 때 아파트 11억 원은 이정숙 씨에게 귀속하고 무단 인출된 적금 1억 8천만 원은 반환하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파트 11억, 적금 1억 8천, 위자료 1억. 태수가 처음 제안한 3천만 원의 40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번 돈인데. 조정위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태수 씨, 자리에 앉으세요. 조정에 불응하시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 경우 추가 증거 조사에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태수 변호사가 태수 팔을 잡고 앉혔어요. 두 사람이 소곤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태수 쪽이 대답했어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조정실을 나오는데 태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야, 이게 내가 할 짓이냐? 35년같이 산정이 없어? 저는 태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35년 동안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태수 옆을 지나쳐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태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해가 눈부셨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첫 싸움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습니다. 은지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
무슨 글? 아빠 여자가 쓴 것 같아. 재벌가 며느리의 재산 사기극이라는 제목이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은지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습니다. 인터넷 블로그 글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재산 사기극, 35년간 남편 돈만 빼먹은 여자의 민낯.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여자는 35년간 남편 월급으로 편하게 살면서 한 푼도 안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는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해요. 80세 넘은 시어머니를 팔순잔치에서 망신 주고 이제는 거짓말로 남편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악독한 여자가 있습니다. 글 아래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런 여자 때문에 남자들이 힘들다. 전업주부가 뭔 기여를 했다고. 시어머니 불쌍하네. 며느리 잘못 만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35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집안 살림했는데 시어머니 기저귀 갈고 남편 양복 다리고 아이들 밥 챙기고 그게 편하게 산 거래요? 그 글은 일주일 만에 여러 인터넷 게시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악독한 할머니를 몰아세우는 며느리, 재산만 노린 35년 동거. 제목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았어요. 제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문제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편한테 빌부터 살면서 뭔 재산 분할이냐. 하루에 수십 통씩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모르는 번호는 전부 차단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학교에 민원이 들어왔어. 민원? 무슨 민원?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했대. 범죄자, 가족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32살,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애예요. 그런 은지가 제 일 때문에 학교에서 곤란해진 거였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는 괜찮아. 교감 선생님이 불러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어. 그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진짜 괜찮아. 은지 목소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지 않은 거예요. 제 싸움이 딸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벽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합의서에 사인하고 3천만 원 받고 조용히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 금요일 저는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은지가 몇 달 전부터 엄마 검진 받아라고 잔소리했거든요. 귀찮았지만 가기로 했어요. 검진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들으러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과 진료실 앞에서 번호표를 들고 기다렸어요. 352번.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정숙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뭔가 사진 같은 게 떠 있었는데 저는 뭔지 몰랐습니다. 정숙 씨, 검진 결과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2기 판정이 나왔습니다. 암. 그 글자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의사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암이요? 네.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뭔가 더 설명했는데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 56살의 암이래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이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월 320만 원 정도 듭니다. 2천만 원. 월 320만 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장에 47만 원밖에 없는데, 소송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뭉게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은 아무 걱정 없이 흘러가는데 저는 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태희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올케 나야. 암 걸렸다며? 어떻게 알았지? 아, 태수한테 들었겠구나. 병원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게 된 거겠죠. 태희 씨, 무슨 일이에요? 올케, 건강도 안 좋은데 무슨 소송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오빠가 치료비는 대준대. 치료비를 대준다고요. 제 돈 1억 8천을 빼가놓고 치료비 대주는 게 인심이래요. 태희 씨, 저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올케, 내 말 잘 들어. 소송할 힘도 없으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픈 사람이 고집 피우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칠 후 태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나야. 암이라며. 그 나이에 소송하다가 몸 더 상하면 어떡해. 내가 치료비 대줄 테니까 합의서에 사인해. 서로 좋게 끝내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걱정은 내가 죽기 전에 소송이 끝나는 거겠죠? 야,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에요? 35년 같이 살았으면 제 성격 알잖아요. 포기 안 해요.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35년 싸워봤자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냥 포기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아직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술만 축여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암 1차 치료를 받는 날 주사 바늘이 팔뚝에 꽂혔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은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밥 먹었어? 아니, 입맛이 없어서. 은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은지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은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있잖아. 여기서 포기하면 35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야. 저는 은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지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윤이가 크면 말해주고 싶어. 외할머니가 끝까지 싸웠다고. 포기 안 했다고. 하윤이. 4살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르르 웃던 그 얼굴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지야. 응. 엄마 안 포기할게. 항암 2차, 3차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준혁 변호사와 계속 연락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항암 주사 맞으면서 서류 검토했습니다. 항암 3차 치료가 끝난 후 현주 씨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정숙 씨, 소송 진행 상황 들었어요. 태수 씨 횡령건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대요. 회사 감사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미경 씨가 건넨 서류가 어떤 경로로든 회사 측에 전달된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 씨, 저 끝까지 갈 거예요. 알아요. 정숙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이기려는 거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가발을 쓰고 법원에 갔습니다. 항암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거든요. 거울 보기가 싫었지만 오늘은 거울 앞에 오래 섰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은지가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번엔 진짜 괜찮았습니다. 각오가 됐거든요. 법원에 도착하니 준혁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태수 씨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횡령 정황이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대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 씨가 건넨 서류가 드디어 터진 거예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어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직당하고 횡령 수사까지 받고 있으니 그럴 만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수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고 이정숙은 전업주부로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30%가 적정합니다.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조정 때도 했던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고 서태수는 회사 공금 4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제3자 명의로 상가를 매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회사 내부 감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이혼 소송과 관계가 없습니다. 태수 쪽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원고의 재산 은닉 여부는 재산 분할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증거를 채택하겠습니다. 준혁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서태수 씨는 아내 몰래 적금 1억 8천만 원을 인출하여 내연녀에게 이체했습니다. 또한 회사 공금으로 내연녀 명의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부부 재산의 고의적 은닉 및 유용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태수 쪽 변호사가 머뭇거렸어요. 태수가 변호사 귀에 대고 뭔가 소곤거렸습니다. 변호사 표정이 난감해 보였어요. 원고 측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4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쳤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수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요. 소영이라는 여자 명의로 매입된 상가 6억 5천만 원의 자금 출처가 회사 공금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형사재판이 따로 열렸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태수가 피고인석에 서 있었어요. 35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수갑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피고인 서태수는 3년간 회사 공금 4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내연녀 명의로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태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자금 흐름이 다 드러났거든요.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언제 이체됐는지.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태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징역 3년. 법정 구속. 태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문이 닫히기 전에 태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35년간 내가 번 돈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던 그 눈이었어요. 이제는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소영이에 대한 재판도 따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든요. 재벌가 며느리의 재산 사기극이라는 글 말이에요. 거기에 사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소영이가 태수 말고도 다른 유부남 2명한테 동시에 돈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미경 씨가 건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만 믿어. 우리 곧 결혼하자. 태수한테 보낸 것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같은 시기에 3명한테 동시에 보낸 거였습니다. 소영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영이 명의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3억 2천만 원 중에서 제 적금으로 들어간 1억 8천만 원은 저한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넣었거든요. 정수기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고 친척들한테 거짓말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요.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태수가 여자 만나는 거 알지만 손주만 보면 돼. 내가 잘했으면 그랬겠냐.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알면서도 감싸고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떠넘긴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건 조정 결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법정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피고 이정숙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75%로 인정한다. 75%. 35년간 제가 이 집안에 바친 것들이 75%로 인정받았습니다. 태수가 처음 제안한 30%가 아니라 75%요. 시가 11억 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 이정숙에게 귀속한다. 원고 서태수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무단 인출된 적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 기타 금융자산 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더했습니다. 아파트 11억, 위자료 1억, 적금 반환 1억 8천, 금융자산 5천, 총 14억 3천만 원이었어요. 태수가 처음 제안한 3천만 원의 거의 50배였습니다. 태수는 수감 중이라 항소를 하지 못했어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원 정문 앞에 기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말없이 살아왔으니까요.
은지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해가 눈부셨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가득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32살, 제 딸. 제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워준 아이. 나,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56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항암 치료 끝나고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재판은 이겼지만 암은 다른 문제니까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완치 판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완치요? 네. 암세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항암 중에 소송까지 하셨다면서요? 정신력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암 주사 맞으면서 천장 보고 누워 있을 때 내가 이 병원 침대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숙 씨가 잘 이겨내신 거예요. 앞으로도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병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어요.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살았다. 진짜 살았다. 저는 11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그 집에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한약 다리던 부엌, 남편한테 내가 번 게 뭐가 있어 소리 듣던 거실, 혼자 울었던 안방. 그런 기억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경기도 양평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뒤로는 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사 온 날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 5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세금하고 치료비, 소송 비용을 다 빼고 나니 약 10억 원이 남았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나눠서 넣었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 돈으로 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어요. 감자, 고구마, 상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에 흙이 묻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줬어요. 시어머니 한약 다리던 시간에 이제는 내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감자 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감자 싹 보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울었습니다. 내가 심은 게 자라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35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심고 그게 자라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현주 씨와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 백운대, 관악산 연주봉, 도봉산 자운봉. 땀 흘리며 산을 오르는 게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웃었어요. 정숙 씨, 우리 이 나이에 이런 친구가 생길 줄 몰랐네. 저도요. 현주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정숙 씨가 다 한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주 씨가 변호사 소개해주고
싸울 수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현주 씨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정숙 씨,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미경 씨와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양평 주민센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가 있었어요. 미경 씨가 언니, 나도 같이 할기라고 해서 함께 다녔습니다. 도시락 싸고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도시락 드리고 안부 여쭙고 왔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시는데 제가 더 고마웠어요. 미경 씨, 아니, 이제 미경이라고 할게요. 고마워요, 진짜로. 언니, 뭐가 고마워요? 그 서류 없었으면 나 못 이겼어. 당신 남편이 무서워할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미경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언니, 저도 속이 시원해요. 3년간 마음에 걸렸거든요. 우리 남편이 비겁하게 굴어서 미안했어요. 저는 미경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회사 후배 아내가 시댁 식구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줬어요.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친정어머니도 뇌경색 치료 후 회복하셨어요. 양평집 옆방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35년간 시어머니 한약 다리던 손으로 이제는 친정어머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우리 정숙이가 끓인 거니까 맛있지.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효도구나. 진짜 효도는 이런 거구나. 시어머니한테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병했는데 그건 효도가 아니라 의무였어요. 마음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게 기뻤습니다. 딸 은지는 매주 주말마다 양평에 내려왔어요. 사위 성민이가 운전하고 뒷좌석에 하윤이가 타고 왔습니다. 차가 마당에 들어서면 하윤이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어이구, 우리 하윤이 왔어? 하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4살짜리 손녀. 까르르 웃는 얼굴이 해바라기 같았어요. 저는 하윤이 손을 잡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감자 캐는 법 알려줄까? 응. 호미로 흙을 파니까 감자가 나왔어요. 하윤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감자다. 하윤이가 캐볼래? 하윤이가 조그만 손으로 흙을 팠어요. 손톱 밑에 흙이 끼어도 신경 안 쓰고 감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내가 캤어. 잘했어, 우리 하윤이. 저는 하윤이를 안아줬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안아줬어요. 35년간 이 순간을 위해 살았나 싶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마당에서 하윤이와 놀다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들판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 와서 섰어요. 엄마. 응. 35년을 저 사람들한테 쓴 거 후회해? 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분홍색, 흰색, 자주색. 예뻤습니다. 35년을 참은 건 후회해. 근데 마지막에 나를 선택한 건 그건 안 해. 저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 게 피가 아니더라.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가족이야.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옆에서 하윤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현주 씨, 미경이, 성민이, 친정어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35년간 피를 나눈 시댁 식구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간 간병해드렸지만 며느리면 당연한 거지라고 했어요. 남편은 35년간 같이 살았지만 내가 번 돈이 어디 있어라고 했죠.
신우이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현주 씨는 병원에서 처음 만난 날 커피 한 잔 건네며 싸울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미경이는 무서웠을 텐데도 서류를 갖다 줬어요. 은지는 학교에서 민원 받으면서도 엄마 포기하면 안 되라고 했고요. 석양이 양평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56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35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내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내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제 양평집 서랍장에는 영수증 457장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어요. 가끔 꺼내보며 다짐합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참고만 살지 마세요. 억울할 땐 기록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당에 핀 코스모스에 물을 주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어 봅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짓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